아시아에서 가장 분주한 도시 대한민국 서울. 정신없이 복잡하기만 한 이 거대 도시는 단 한순간도 머물 가치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은퇴한 독일인 슈미트 교수가 2024년 8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첫인상이었다. 연구 개요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혼란스럽고 아시아의 그 어떤 특색도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발을 디뎠다. 원래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던 그는 이곳이 일본 편의점의 저렴한 모방과 한국 특유의 급한 삶이 뒤섞인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불과 한 달 뒤 슈미트 교수는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드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유럽의 여러 대도시가 한국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의 관점이 한국의 한 편의점에서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날 밤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고자 한다. 모든 것은 그날 밤 8월 15일 23시에 시작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슈미트 교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13시간의 긴 비행과 시차증으로 인해 70세에 가까운 노학자는 정신이 아득했다. 젠장, 내가 왜 이 연구를 맡았을까?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도쿄로 갈 걸. 이 미친 곳은 왜 와서.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기사는 서툰 영어로 한국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라며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다. 슈미트 교수는 냉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또 시작이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최고라고 하는 관광객용 홍보 멘트.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서울 중심부의 호텔에 도착하니 거의 밤 11시였다. 호텔 직원이 다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습니다. 괜찮소. 별로 배고프지 않으니. 사실 그는 점심 이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근처 편의점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직원이 제안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24시간 운영하는 GS25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라고? 슈미트 교수는 속으로 비웃었다. 독일에서 편의점이란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자와 저품질 커피를 파는 곳, 밤이 되면 술주 정뱅이와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었다. 고맙지만 방에 가서 쉬겠소.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연구할 때가 떠올랐다. 적어도 밤늦게 삼각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지. 뭐? 이것도 연구의 일부라고 생각하자.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활기찼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과 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멀지 않은 곳에 GS25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게 안은 대낮처럼 밝았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그를 맞았다. 그러나 슈미트 교수를 경악하게 한 것은 에어컨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다. 이게 정말 편의점이란 말인가? 바닥은 깨끗하게 빛나고 상품들은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거대한 조리식품 코너였다. 찜기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 온장고 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와 어묵바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가지가 넘는 도시락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윌커맨! 그 순간 그는 잠시 멈칫했다. 독일어였다.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직원이 그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명찰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독일어를 할 줄 아는군? 그가 영어로 묻자 조금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독일 분이신 것 같아서 한번 인사드려봤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 작은 세심함에 교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베를린에서는 독일어는커녕 영어가 통하는 편의점도 찾기 힘들었다. 뭘 좀 먹고 싶은데? 문제 없죠. 민주는 열정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다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드릴 수도 있고요.
소시지나 호빵도 인기가 많아요. 아, 한국은 처음이세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주는 흥분한 목소리로 추천했다. 그렇다면 저희 제육볶음, 도시락을 꼭 드셔보세요. 한국의 가장 클래식한 메뉴랍니다. 교수는 반신반의하며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에는 성분, 칼로리, 그리고 생산 시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생산 시간은 바로 그날 오후 5시. 모든 도시락이 당일 생산된다는 의미였다. 데워드릴까요? 민준이 물었다. 그래 주게. 독일 편의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다. 슈미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 대관원에 들어선 유러러처럼 독일인 교수가 한국 편의점을 구경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때 한 커피 머신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눈앞의 기계는 인스턴트 가루 커피가 아닌 원두를 즉석에서 갈아내리는 머신이었고 가격은 단돈 500원이었다. 옆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럽과 크림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었다. 냉장 코너에는 신선한 커팅 과일, 샐러드, 심지어 작고 귀여운 디저트까지 있었다. 모든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상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슈미트 교수를 진정으로 감탄하게 한 것은 가게의 독특한 분위기였다. 창가 좌석에는 2~3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은 아마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듯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저쪽 구석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헤드폰을 낀 채 노트북을 보며 식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노부부는 소시지 하나를 조용히 나눠 먹고 있었다. 이곳에는 시끄러운 소음도, 술주 정뱅이도, 이상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공간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으며 그가 상상하던 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믿을 수 없어. 한밤중에 편의점이 이렇게 따뜻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문명화된 곳이로군. 제육볶음 도시락 나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막 데워진 도시락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계산할 때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이곳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많은 상점에서는 아직 신용카드조차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전자결제는 희귀한 것이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제육볶음 한 입을 맛본 순간 매콤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맛이 그를 즉시 사로잡았다. 이것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성껏 만든 집밥 같은 맛이었다.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 진심과 진짜 재료가 담긴 따뜻한 음식이었다. 식사를 하며 그는 주변의 다른 손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식사를 마친 후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여대생은 자리를 떠나면서 자기가 앉았던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다. 노부부는 계산을 마친 후 직원에게 정중하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놀랍군. 슈미트 교수는 수첩에 기록했다. 하나의 편의점이 질서 있고 따뜻한 야간 공동체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가 감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들어왔다. 낡고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만약 베를린이었다면 이런 사람은 진작에 쫓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미소로 그를 맞았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다. 민준이 말했다. 아저씨, 오늘 소시지 2+1 행사예요. 교수는 사실 그런 행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준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젊은 직원은 자신만의 작은 방식으로 노인을 조용히 돕고 있었다. 노인은 소시지 3개와 물 한 병을 사서 구석에 앉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를 혐오하지 않았고 아무도 일부러 그를 피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존중받고 있었다. 슈미트 교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베를린의 냉담한 상점들, 도시거리에서 외면당하는 노숙자들,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정청이 떠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마치 홀린 듯 매일 그 편의점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깊은 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 시간대별로 다른 풍경을 관찰했다. 오전 7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가게로 몰려들었다.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고 계산은 신속했다. 직원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아침을 사러 왔다. 아이가 음료수를 쏟자 직원은 서둘러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즉시 바닥을 닦았다. 정오,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혼자 밥을 먹는 대신 서너 명의 동료들과 함께 편의점 구석에 앉아 마치 자신들의 구내식당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이 편의점은 이미 회사의 확장 공간이 되어 있었다. 오후 3시 학교 시간이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 앉아 숙제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직원은 이 모습에 익숙한 듯 물도 좀 마시고 너무 오래 앉아있지만 말하고 챙겨주기까지 했다. 저녁이 되자 가족 단위 손님들이 보였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간식을 사고 엄마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했다. 그때서야 그는 한국 편의점에서 공과금을 내고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그야말로 24시간 생활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깊은 밤의 시간이었다. 새벽 2시 그는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다른 야간 근무자가 있었다. 명찰에는 지혜라고 적힌 중년 여성이었다. 교수님, 또 야식 드시러 오셨네요. 지혜 이모님이 미소로 인사했다. 오늘 새로 나온 상품 맛보실래요?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교수인 걸 어떻게 알았소? 민준 학생한테 들었죠. 지혜 이모님이 웃으며 답했다. 요즘 독일 교수님이 자주 오시는데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뭔가를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끼리 손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뒷담화가 아니라 더 세심한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더 많은 따뜻한 순간들을 목격했다. 한 택시 기사가 커피를 사러 왔다. 지혜 이모님은 즉시 그를 알아봤다. 김 기사님, 오늘도 야간 운행이세요? 잠 깨게 좀 진하게 타드릴까요?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도시락을 사러 오자 지혜 이모님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거 양이 너무 적어요. 힘든 일 하시면 금방 배고파요. 밥 하나 더 사시는 게 어때요? 일하는 사람이 든든하게 먹어야죠. 그제야 교수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도시의 밤을 지키는 작은 항구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떻게 모든 손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겁니까? 회사 규정이라도 있나요? 지혜 이모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그냥 다들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서로 이해하잖아요. 손님 기분이 좋으면 우리도 일하기 편하고요. 이게 다 정직 마인이 아니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한국 편의점 문화의 핵심을 드러냈다. 그것은 규율이 아닌 인간적인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슈미트 교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일어난 사건은 그의 한국 사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밤 10시경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면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극힌 자국이 가득한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외쳤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췄다. 슈미트 교수는 한국인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했다. 독일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펼쳐진 장면은 그의 평생에 기억될 것이었다. 당시 근무하던 직원은 준호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꼬마야, 무서워하지 마. 형이 엄마 찾아줄게. 준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안내 방송 좀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파란색 교복에 빨간 가방을 맨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아이를 찾고 계신 보호자를 보시면 아이가 저희 편의점에 안전하게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물건을 고르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애기야, 배고프지? 이모가 우유 사줄게. 옆에 있던 한 대학생이 말했다. 제가 바깥 사거리에 나가볼게요. 어머님이 그 근처에서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심지어 자주 오던 그 노숙인 아저씨마저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과자 봉지를 꺼내며 말했다. 울지 마라. 아가야, 이거라도 좀 먹으렴. 슈미트 교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낯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호망을 형성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길 잃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준호가 아이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엄마, 전화번호 기억하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우리 집은 큰 나무가 있는 길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지역에 익숙한 한 손님이 말했다. 아마 성수동 그 길이겠네요. 거기에 큰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거든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맞아요. 준호는 즉시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관 한 명이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을 처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다정한 옆집 형 같았다. 꼬마야, 아저씨랑 같이 엄마 찾으러 갈까?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황급히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들, 엄마 여기 있어.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엄마가 길 건너편에서 물건을 사는 사이 학원에서 끝난 아이가 엄마를 찾지 못해 놀랐던 것이다.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모두에게 무언가 사주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사양했다. 준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면 됐죠. 그 아주머니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그 마음 다 알아요. 라고 말했다. 노숙인 아저씨는 조용히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소시지를 먹기 시작했다. 슈미트 교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썼다. 오늘 밤 나는 무엇을 본 것인가? 이것은 상업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영혼이다. 모두가 자발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이 신뢰와 상호 부조는 그 어떤 규율로도 대체할 수 없다. 아이 엄마는 떠나기 전 일부러 그 노숙인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아까 우리 아들 달래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큰 가족의 일원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슈미트 교수는 준호에게 물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준호가 답했다. 가끔 있죠. 저희 직원들은 모두 대처 방법을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가 아니라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가족이라고? 네. 준호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죠. 배고프면 오고, 기분이 안 좋아도 오고, 문제가 생겨도 찾아와요. 집이라면 서로 돌봐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 상점이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손님들은 서로를 이웃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도시의 삶이 아니던가? 슈미트 교수는 이 현상을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원, 손님, 심지어 편의점 지역 관리자까지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지역 관리자는 그에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한국의 편의점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2,000명당 한 개의 편의점이 있죠.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가게를 내 집처럼 돌보고 손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거죠. 저희 직원 이직률은 매우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씩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는 겁니다. 슈미트 교수는 한 단골 손님을 인터뷰했다. 야간 근무 간호사는 말했다. 가끔 너무 지쳐서 퇴근하는데
편의점에 들어와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 택시 기사는 말했다. 밤에 운전하면 외로운데 가끔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직원과 두세 마디 나누면 힘이 나요. 한 독거노인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식들은 다 지방에 가 있고 편의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에요. 직원들이 다 나를 알고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걱정해주죠. 솔직히 말해서 이웃사촌보다 더 살가워요. 슈미트 교수는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현대 도시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연결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일로 돌아간 슈미트 교수는 한 달간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마침내 세상을 뒤흔든 논문, 대한민국 편의점, 21세기 도시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했다. 논문의 핵심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 세계적인 도시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는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사람들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 도시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멀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편의점은 인간적인 상업 활동을 통해 도시의 신뢰망을 재구축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길 잃은 아이의 이야기를 특별히 언급했다. 상업 공간이 낯선 이들을 자발적으로 돕게 하고 주인이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며 노숙인마저 존중받고 포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서비스 산업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희망을 본다. 논문이 발표된 후 유럽의 도시계획 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프랑스 파리시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시찰단을 파견했다. 영국 런던 대학교는 슈미트 교수를 초청해 한국에서 배우다. 차가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게 했다. 그의 모국인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국 편의점의 커뮤니티 관리 모델을 직접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대한민국 자신에게서 나왔다. 서울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줄곧 우리의 편의점 문화가 최고로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슈미트 교수의 연구를 읽고 나서야 우리는 편리함만 배웠을 뿐 그 안에 담긴 정체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달랐다. 일본 편의점의 서비스도 훌륭하지만 대부분 규율에 기반을 둔다. 한국의 강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다. 이런 분위기는 시스템으로 모방하기 어렵다. 하지만 슈미트 교수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이메일은 편의점 직원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교수님, 저희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손님을 친구처럼 대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도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2025년 봄, 슈미트 교수는 연구팀과 함께 다시 대한민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뒤에 있는 문화적 뿌리를 깊이 연구하고자 했다. 그들은 한국 편의점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며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인 정칭을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며 사회가 작동하는 기반이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연구보고서 말미에 슈미트 교수는 이렇게 썼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한국의 모델을 모방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시스템은 모방할 수 있지만 문화는 가꾸어야 한다. 한국 편의점의 성공은 24시간 운영이나 상품의 다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진심에 있다.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와 하이테크 서비스를 추구할 때 대한민국은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도시의 온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었다. 교수가 베를린으로 돌아간 지 몇 달 후 그의 연구실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MIT의 도시계획학과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교수님, 당신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기쁘게 수락했다. 그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논문이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앞다투어 다운로드했다.
단 하루 만에 다운로드 수가 10만 회를 돌파했다. CNN의 프로듀서는 슈미트 교수를 만나기 위해 베를린으로 날아왔다. 교수님, 한국 편의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교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직접 가서 보시오. 단 꼭 새벽 3시에 가보도록.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뉴욕 타임스 기자는 오징어 게임보다 한국 편의점이 더 중독성 있다고 썼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며 한국 편의점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한국 편의점에서만 24시간 살기라는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가볍게 5천만 뷰를 넘겼다. 파리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한국처럼 24시간 편의점을 만들어 파리 시민들이 밤늦게 안전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에도 편의점은 많지만 한국처럼 공동체의 중심이 되지는 못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독일 공영방송 ZDF는 슈미트 교수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교수와 편의점을 제작했다. 방영 후 시청률이 18.7%까지 치솟았고 독일인들은 미친 듯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시작했다. 1년이 빠르게 흘렀다. 얼굴이 환해진 교수는 한 중요한 강연 무대에 섰다. 그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말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이 작은 24시간 가게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조회수는 즉시 500만 회를 돌파했다. 영상 댓글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실제 경험담이 가득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다. 저도 한국 편의점에서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따뜻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한국 편의점 현상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다. 15개국 이상의 정부 대표단이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해 시찰했다. 관련 논문의 인용 횟수는 500건을 넘어섰다. 한 한국 편의점 직원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요즘 외국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쁘면서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는 평소처럼 일했을 뿐인데요. 현재 슈미트 교수의 연구실에는 여전히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 직원 및 단골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사진 아래 그는 한국어로 이렇게 썼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준 곳.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23시 47분. 이 평범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은 한 학자의 세계관이 바뀐 순간을 증언하고 있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밤의 따뜻함을 느꼈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는가? 효율과 규율을 중시하며 점점 더 차가워지는 세상 속에서 한국의 편의점은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사람들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한 구석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다. 슈미트 교수의 이야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매일 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당신도 어느 편의점에서 위로받고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적어도 한국의 편의점에는 반짝이는 작은 정칭이 있으니 말이다.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밤 우리는 또 다른 도시의 가장 부드러운 빛을 찾아 함께 떠나겠습니다.